오늘은 오래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투자 수익을 올린 사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은 우지시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약 70제곱미터, 우리식으로는 21평 정도 되는 목조 2층짜리 주택입니다. 방 4개와 다이닝 키친이 있는 4DK 구조였죠. 매입 가격은 250만엔이었고 구매 당시 초기 비용으로 등기 비용 등을 포함해 약 39만엔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우지시는 교토 내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땅값에 비해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관광지와도 가깝고 JR, 지하철, 대이안전철 등이 다녀서 오사카와 교토 간 교통도 편리해 임차인을 구하기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또한 땅값이 저렴해서 괜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기회도 많습니다. 이 주택을 매입할 당시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미 아파트 3동과 단독주택 7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주택이 8번째 단독주택이 된 셈이죠. 이전에 매입했던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담당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이 물건 사지 않겠냐고 소개해주신 것이 계기였습니다. 구매를 결정한 주요 이유는 첫째,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택가라 거주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개업자분 말씀으로는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가격 협상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제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구역 내에 있어 향후 아파트 매입 시 공동담보로 활용하여 대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시된 가격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판매 과정을 들어보니 처음 580만엔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고 380만엔으로 낮춰도 팔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면 사시겠어요?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토지 면적이 70제곱미터 정도였고 그 지역의 노선과 도로변 공시지가 다 제곱미터당 7만엔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70 곱하기 7만엔, 즉 490만엔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 490만엔은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담보로 인정해줄 만한 기준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가격에 수리비를 더한 금액이 490만엔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구매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리비로 약 200만엔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490만엔에서 200만엔을 뺀 250만엔 정도를 매입 가격으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7채의 단독주택 수리 경험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수리 범위를 예측하고 견적을 예상했던 것이죠. 당시 목표 수익률은 매입가와 수리비를 합한 총 투자금 대비 연 15% 이상이었습니다. 매입 전 현장 확인 시 위치는 조용하고 오래된 주택가였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로 개발된 고급 주택가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매력적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이 주택이 속한 학군이 바로 그 인기 있는 고급 주택가 쪽 초등학교 학군이었습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이 집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죠. 주택 자체의 상태는 상당히 낡았습니다. 외관은 언뜻 보기에 심하게 손상된 것 같지 않았지만 무성하게 자란 나무 때문에 가려진 부분이 많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내부는 바닥 일부가 썩어서 잘못 밟으면 푹 꺼질 정도였고 주방 시설도 낡아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벽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서 바닥과 주방 위주로 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이라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과거 경험상 이 정도 수리라면 예상 비용 200만엔 안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상은 조금 빗나갔습니다. 사실 이 집 기초 주변에서 자란 나무 뿌리가 집 안까지 파고들어 벽을 뚫고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무성한 나뭇가지 때문에 이게 집 안에서부터 자라나온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결국 외벽 수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이 예상 비용을 초과한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붕 일부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비가 셀 위험이 있어 지붕 수리도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비계, 공사 발판, 설치가 필요했고 외벽과 지붕 등 외부 수리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나무가 벽을 뚫고 자란 사실은 잔금 지급 바로 전날 제가 의뢰한 목수분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래업체와의 신뢰 관계도 있었습니다. 비용은 더 들겠지만 처음부터 수익률 15% 이상을 예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100만엔이나 200만엔 정도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은 나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매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매입 당시 매각 전략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수입만으로 10년 정도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5% 수익률을 목표로 잡은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토지 가치가 어느 정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공동담보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다른 아파트 매입 시 현금 대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굳이 매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좋은 조건 덕분에 나중에 매각하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팔릴 만한 곳이기도 했고요. 실제 수리 내역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비용이 든 것은 예상치 못했던 외벽 수리였습니다.
기존의 낡은 벽을 보수하는 것보다 아예 나무를 뽑아내고 그 부분을 메운 뒤 전체적으로 사이딩, 외장 마감재를 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깔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벽 공사에 약 130만 엔이 들었습니다. 지붕은 전체가 아닌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일부만 갈바륨 강판으로 교체하는데 약 40만 엔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공사는 약 60만 엔이 들었습니다. 주택이 옹벽 위에 위치해 있어 아래쪽 하수관에 연결하는 작업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예상보다는 비용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 외 내부 도배, 전기공사 등에 약 25만 엔, 썩은 바닥 수리와 주방 교체 등에 약 125만 엔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수리 비용은 약 380만 엔으로 처음 예상했던 200만 엔보다 180만 엔 정도 더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외벽과 지붕 수리가 추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벽을 뚫고 나온 나무는 뿌리까지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않았고 어차피 바닥 공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 함께 처리했습니다. 이 초기 수리 비용 380만 엔은 임대 시작 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세무상으로는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모아 20년에 걸쳐 감가상각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이제 운영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은 월세였습니다. 2016년에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해는 수리만 진행되어 수입이 없었습니다. 2017년에 첫 임차인을 구했는데 원래는 6만 엔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변 경쟁 등으로 인해 5월 5만 9천 엔에 계약했습니다. 이 첫 임차인은 3년간 거주했습니다. 2020년에는 다음 임차인이 2월 6만 4천 엔에 들어왔지만 약 1년 만에 퇴거했습니다. 그 후 2021년에 세 번째 임차인이 들어와 2023년까지 거주하다 퇴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3팀의 임차인이 거쳐갔는데 임차인 교체가 잦아 임대사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운영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예상했던 인기 학군을 보고 들어오는 가족, 임차인은 마지막 세 번째 분이었는데 이분들도 결국 근처에 집을 사서 이사 가셨습니다. 약 6만 5천 엔에서 7만 엔 정도의 월세는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과 비슷해지는 구간이라 세입자들이 집을 구매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첫 두 임차인은 예상과 달리 1인 가구였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은 물건 판매업을 하시는 분으로 넓은 집을 창고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혼자 계약했지만 나중에 보니 여러 사람을 들여 쉐어하우스처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퇴거 후 확인해보니 모든 방문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2020년에 월세를 6만 4천 엔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2017년 당시에는 오래된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투자 붐이 일면서 주변 경쟁이 심해 월세가 다소 낮게 형성되었지만 2020년에는 그 영향이 줄어 본래 받아야 할 적정 월세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월세 외 수입으로는 첫 임차인 퇴거 시 받은 정산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90만 450엔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주방은 기름때로 심하게 오염되어 교체가 필요할 정도였고 벽에는 구멍이 나 있었으며 바닥도 매우 더러웠습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 수리 견적을 내니 이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분은 리모델링 후 첫 입주자였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원상복구 비용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퇴거 시 이렇게 큰 금액을 청구하면 세입자가 지불하기 어렵습니다. 예상대로 세입자와 관리회사 간에 큰 갈등이 있었고 세입자는 내용 확인 서명도 거부하고 연락도 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세입자가 가입한 단기 소액 임차인 보험으로 상당 부분 처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하여 관리회사를 통해 세입자에게 보험 처리를 진행해달라.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도록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세입자가 응답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했고 약 70만 엔이 보험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약 20만 엔은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약 90만 엔이 비용을 거의 다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단기 소액보험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적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난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추가 수입으로 잡힌 보험 가입 항목 12만 엔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인 보험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입니다. 제 화재보험에는 파손 보장 특약이 있었고 이는 실제 손해액 신품가액 보상 조건이어서 감가상각 없이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보험에서 감가상각으로 인해 받지 못한 부분을 집주인 보험으로 메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차인이 보험에 들었으니 집주인은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집주인도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시키킹은 받지 않았습니다. 퇴거 시 정산 문제로 다툼의 소지가 많고 초기 비용 부담을 높여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주택은 처음 임차인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보증금까지 요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대신 월세 1개월치에 해당하는 사례금, 레이킨을 받았습니다. 사례금은 돌려주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단기 거주를 막고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달리 반환 의무가 없어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주택은 920만엔에 매각되었습니다. 처음 매입가 250만엔, 초기 비용 약 39만엔, 수리비 약 380만엔을 합하면 총 투자금은 약 670만엔 정도였는데 운영기간 중 월세 수입과 보험금 등을 통해 일부 회수하고 최종 매각을 통해 투자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